너 누구야? 교통사고로 쓰러진 재벌 여회장. 눈을 떴을 때 바로 눈앞에서 구급대원이 링거를 꽂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순남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구급대원의 얼굴이 30년 전 자기 얼굴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심장이 이렇게 찢어지듯 아픈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빗물을 가르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미처 걷어내지 못한 빗줄기가 앞유리를 타고 폭포처럼 흘러내렸죠. 운전석에서는 기사가 핸들을 꽉 움켜쥔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한 여자가 조용히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순남, 올해 62, 한성물산 회장이자 대한민국 재계 서열 25번째 안에 드는 여자. 오늘도 자선 행사 하나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행사장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서서 환하게 웃고 악수를 나누고 격려의 말을 건넸지만 차에 오르자마자 순남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지워졌습니다. 마치 무대에서 내려온 배우가 분장을 벗어던지듯이요. 순남은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만졌습니다. 손끝에 닿는 건 낡은 종이의 거친 감촉이었어요. 30년 넘게 품고 다닌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닳아서 형체도 거의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사진 한 장. 순남은 그 사진을 만질 때마다 손끝이 시려왔습니다. 한여름에도요. 기사님, 비가 너무 심한데 천천히 가요. 순남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에서 달리던 트럭이 갑자기 차선을 바꿨어요. 커다란 트럭 뒤에서 하얀 물보라가 폭탄처럼 튀었습니다. 기사가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죠.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가 미끄러졌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쾅!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유리창이 거미줄처럼 금이 갔고 에어백이 터지면서 순남의 얼굴을 세게 밀어냈어요. 순간적으로 온 세상이 하얘졌습니다. 소리도 빛도 감각도 모두 사라졌죠.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삐용삐용, 삐용삐용.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어둠 속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순남의 의식은 깊은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어요. 아주 먼 곳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웅웅거리며 흐릿하게요. 환자 여성, 60대 추정. 의식 없음. 두부 외상, 좌측 전완부 열상. 혈압 측정합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도 전혀 떨림이 없었어요. 누군가의 손이 순남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가늘지만 단단한 손가락이 맥박을 짚었죠. 맥박 분당 62회. 약하지만 안정적입니다. 그 손이 순남의 목 쪽으로 올라왔어요. 목 보호대를 조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찬 플라스틱이 목에 닿는 느낌에 순남의 의식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천근만근의 무게가 눈을 짓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순남은 눈을 떠야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을 만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봐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이 밀려왔어요. 순남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떠졌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천장의 하얀 조명이 눈을 찔렀거든요. 순남은 본능적으로 눈을 찡그렸습니다.
빛이 눈에 적응되기까지 몇 초가 걸렸어요. 흐릿한 시야가 조금씩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순남의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얼굴. 구급대원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린 젊은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순남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니, 심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온몸의 혈액이 한꺼번에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 얼굴, 갸름한 턱선, 살짝 올라간 눈꼬리, 도톰하면서도 단정한 입술,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치던 바로 순남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순남이 시간을 뚫고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얼굴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면 눈을 깜빡여 주세요. 구급대원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남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순남의 눈은 오직 한 곳만 보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의 왼쪽 목. 구급대원이 목보호대를 조정하려고 고개를 살짝 숙인 순간 유니폼 깃 사이로 목 뒤쪽이 보였어요. 거기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엄지손톱만 한 크기의 선명한 붉은 반점. 마치 누군가 작은 도장을 꾹 찍어 놓은 것처럼 또렷한 반점이었죠. 순남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남은 자신도 모르게 오른손을 들어 자기 목 뒤를 더듬었어요. 부상당한 몸이 욱신거렸지만 순남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자기 목 뒤를 훑었어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붉은 반점이 만져졌습니다. 평생 동안 거울을 볼 때마다 보이던, 태어날 때부터 있던 바로 그 반점. 순남의 손끝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심장 박동 모니터가 삐삐삐 빠르게 울렸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심박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진정하세요. 구급대원이 당황한 기색 없이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순남의 시선이 구급대원의 입술에 닿았어요. 구급대원이 모니터 수치를 확인하며 살짝 긴장한 듯 아랫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순남은 그 동작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 버릇. 순남도 긴장하거나 당황할 때면 아랫입술을 깨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쳐지지 않던 습관이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순남의 아랫입술에는 이빨 자국이 선명했어요. 그런데 눈앞에 이 낯선 젊은 여자가 똑같은 순간에 똑같은 버릇을 보였습니다. 얼굴이 똑같고 반점이 똑같고 버릇까지 똑같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소름 끼치는 일치였습니다. 순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멈출 수도 없이 볼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순남은 부상당한 몸을 끌고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구급대원의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구급대원이 깜짝 놀랐어요. 환자가 갑자기 자기 손목을 잡은 거니까요. 하지만 순남의 눈빛에 뭔가 범상치 않은 게 담겨 있다는 걸 구급대원도 느낀 것 같았습니다. 구급대원의 동작이 멈췄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 누구야? 순남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죠. 하지만 그 세 글자에는 30년 동안 쌓여온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움도 절망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솟아오르는 미칠 것 같은 희망도. 구급대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 지금 사고를 당하셔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제 손을 놓아주시면. 하지만 순남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쥐었어요. 부서질 것처럼 약한 손이었지만 그 힘만큼은 간절했습니다. 내 목 뒤에 반점이 있지. 순남이 말했어요. 구급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왼쪽 목 뒤에 엄지손톱만 한 크기로 빨간 반점. 구급대원의 입이 벌어졌어요. 자기 목 뒤에 반점이 있다는 걸 이 처음 보는 환자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당황하는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순남은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자기 목 뒤를 가리켰습니다. 구급대원의 시선이 순남의 손끝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순남의 목 뒤에서 붉은 반점을 발견하는 순간 구급대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랑 똑같은 점이네요. 구급대원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프로답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얼굴에 동요가 번지는 건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순남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밤 초음파 사진을 꺼내들고 일기장에 오늘도 못 찾았다를 쓰며 딸의 이름을 부르다 잠이 들었던 30년. 그 모든 밤들이 지금 이 구급차 안에서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순남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말이 되지 않았어요. 구급대원은 한참 동안 순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환자의 손목을 잡고 울고 있는 이 노인이 왜 자기 목 뒤에 반점을 알고 있는지, 왜 자기 얼굴을 보고 저토록 처절하게 우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순남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사람을 마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강희진입니다. 구급대원 강희진. 희진. 순남이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인데도 혀끝에서 내려놓기가 싫었어요. 이상하죠. 초면인 사람의 이름이 왜 이렇게 가슴 한가운데를 울리는 건지. 순남은 희진의 손목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삐삐거리는 심장 모니터 소리 사이로 순남은 속으로 한 이름을 불렀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밤 불렀던 이름. 다이나, 너 맞니? 구급차가 빗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서울의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차가운 빗줄기가 차 지붕을 세차게 때렸지만 구급차 안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순남은 희진의 손목을 놓지 않았어요. 희진은 순남의 손을 빼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왜 그런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순남의 몸 안에서는 30년 동안 꺼져 있던 무언가가 다시 불을 붙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아직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증거도 없고 확인된 것도 없었죠. 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는 거예요. 핏줄이 말해주는 거예요.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 아이가 지금 자기 손목을 잡고 있는 이 손의 주인이라는 걸.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뒷문이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왔어요. 의료진이 달려왔고 들것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희진이 동료들에게 환자 상태를 보고하며 들것 옆을 뛰어갔어요. 그 와중에도 순남은 고개를 돌려 희진의 뒷모습을 쫓았습니다. 응급실 불빛 아래로 사라져가는 구급대원 유니폼의 뒷모습. 그 왼쪽 목 뒤에 있을 붉은 반점을 떠올리며 순남은 의식이 다시 흐려지는 와중에도 입술을 달싹였어요. 기다려. 제발 사라지지 마. 그리고 순남의 눈이 스르륵 감겼습니다. 응급실 천장에 하얀 불빛이 멀어지고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물속으로 잠기듯 흐릿해져 갔어요.
하지만 순남의 손에는 아직도 희진의 손목을 잡았을 때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차가웠던 손끝이 오늘 밤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 순남이 응급실 침대 위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왼쪽 팔에 욱신거리는 통증이었습니다.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눈을 찔렀고 코끝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순남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응급실 커튼 너머로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가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남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만 맴돌고 있었어요. 구급차 안에서 본 그 얼굴, 그 붉은 반점, 꿈이었을까요? 사고의 충격으로 환각을 본 걸까요? 순남은 떨리는 손으로 자기 목 뒤를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익숙한 반점의 감촉. 이건 분명히 현실이었어요. 순남의 눈이 천장을 향한 채 멈췄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의 기억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어요. 30년 전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순남은 22이었어요. 남편과 둘이 서울 변두리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수는 처음부터 순남이 못마땅했어요. 변변한 집안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는 며느리라며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죠. 결국 남편은 어머니와 크게 다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철근 작업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지만 둘이 함께라서 춥지 않았어요. 남편이 퇴근하면 순남은 시장에서 사온 삼겹살 한 근을 후라이팬에 올렸어요. 기름이 치직치직 튀는 소리에 남편이 코를 벌름거리며 웃었죠. 당신 요리 실력이 날로 느는 것 같아. 순남이 웃으며 대꾸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좁은 방 한 칸이 전부였지만 저녁마다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그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남이 입덧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순남의 얼굴이 얼떨떨했어요. 쌍둥이래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남을 바라보다가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은 그날부터 야근을 자처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 분유가, 기저귀가, 최소한 따뜻한 방에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출산을 석 달 앞둔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작업 중 12m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다고. 전화기를 쥔 순남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에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텅 빈 방 안에 울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순남은 울지 못했습니다. 울면 뱃속의 아이들이 놀랄까봐 이를 악물고 참은 거였죠. 만삭의 배를 부여잡고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순남의 입술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선불금, 장례 비용, 밀린 월세. 빚쟁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순남은 병원에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딸과 아들. 먼저 나온 건 딸이었어요. 우렁차게 울어대는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순남은 딸을 품에 안는 순간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채 30초도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나왔을 때 아이는 울지 않았어요. 의료진이 다급하게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미숙아였어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아들의 모습을 순남은 유리창 너머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먹보다 작은 얼굴에 온갖 관이 꽂혀 있었어요. 그리고 순남은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실 옆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 김말순. 장례식장에서 한 번 얼굴을 비춘 것 말고는 며느리를 찾아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들은요? 아들은 괜찮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살렸어. 미숙아라 너무 약했대. 새벽에 숨이 끊어졌다더라. 순남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거짓말이죠. 아까 분명히 살아있었는데. 인큐베이터에서 봤는데. 시어머니가 순남의 어깨를 눌렀어요.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렇다는데 어쩌겠어. 장례는 내가 알아서 치렀으니까 신경 쓰지 마. 장례를 벌써요? 제가 얼굴도 못 봤는데요? 미숙아는 원래 그래. 빨리 보내는 게 아이한테도 좋은 거야. 순남은 이불을 움켜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장례를 치렀다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죠. 퇴원하는 순남에게 시어머니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집안이랑은 남이야. 알아서 살아.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돌아서서 사라졌어요. 돈 한 푼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단칸방으로 돌아온 순남은 딸을 안고 벽에 기대앉았어요. 분유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이웃집에서 빌린 분유 한 통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기저귀도 떨어져서 수건을 잘라 대신 채워줬어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때 다인이가 고열에 쓰러졌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손바닥이 될 것처럼 뜨거웠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주머니에는 1,000원 한 장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의 먼 친척뻘 되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순남아, 서울에 돈이 아주 많은 부잣집이 있어. 아이를 찾고 있는데 귀하디귀하게 키워줄 거야. 싫어요. 다인이는 제 새끼예요. 순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품 안의 다인이가 그 순간 가느다란 신음을 냈어요. 파랗게 질린 입술, 힘겹게 헐떡이는 작은 가슴.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이 아이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어요. 30년 전에 그 밤에도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순남은 차마 다인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보면 절대로 놓아주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고개를 돌린 채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아주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다인아,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주머니가 아이를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순남은 문틈에 숨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어요. 텅 빈 방에서 순남은 밤새 울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남아있는 이불을 껴안고 미친 사람처럼 울고 또 울었어요. 부잣집에서 귀하게 키워줄 거라는 그 말만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순남은 그 밤을 넘기지 못했을 테니까요. 응급실 침대 위에서 순남의 눈가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은 언제 떠올려도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30년 전에는 절망뿐이었지만 오늘 밤에는 무언가가 달랐어요. 구급차 안에서 본 그 얼굴, 그 붉은 반점, 그 입술 깨무는 버릇, 강희진이라고 했던가. 순남은 천장을 바라보며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다인아, 너 맞는 거지. 순남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야. 응급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순남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30년 만에 처음 보는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낸 그 밤 이후 순남은 사흘 동안 방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잠을 자지도 못했어요. 그저 다인이의 체온이 남아있는 이불을 끌어안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눈물이 마른 눈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텅 빈 방 안에는 순남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순남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며칠 만에 10살은 늙어버린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푹 꺼진 눈, 갈라진 입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 순남은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으면 안 돼. 죽으면 다인이를 영영 못 찾아. 그 한마디가 순남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순남은 그날로 시장에 나갔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곤 한 명도 없는 낯선 시장이었어요. 재래시장 끝자락,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골목 한 구석에 빈 좌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좌판 주인 할머니가 허리가 아파서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겠다며 내놓은 자리였어요. 순남은 그 할머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이 자리 제가 쓰면 안 될까요? 돈은 없지만 한 달만 외상으로 해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할머니가 순남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뼈만 남은 젊은 여자의 필사적인 눈빛.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남은 그 좌판 위에 라면, 냄비 하나와 떡볶이 재료를 올렸어요. 떡은 방앗간에서 외상으로 받았고 고추장은 이웃집에서 한 숟갈 얻어왔습니다. 어묵은 시장 어묵집에서 못판 자투리를 공짜로 얻었어요. 그렇게 순남의 분식 장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매출은 3,400원이었어요. 떡볶이 2그릇, 어묵꼬치 3개.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순남은 그 3,400원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울었습니다. 내 힘으로 번 첫 번째 돈이었으니까요. 순남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을 썰었어요. 5시에 육수를 우렸습니다. 6시에 좌판을 펴고 7시부터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장사를 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감기에 걸려 콧물이 줄줄 흘러도 좌판 앞에 섰습니다. 손님이 떡볶이를 맛있다고 할 때마다 순남은 속으로 되뇌었어요. 다이나 엄마가 돈 벌어서 꼭 찾으러 갈게. 1년이 지났을 때 순남은 좌판 대신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시장 골목 한켠에 있는 3평짜리 가게. 간판도 없이 미닫이 문 하나 달린 허름한 곳이었지만 순남에게는 성이었어요. 3년이 지나자 단골이 생겼습니다. 5년이 지나자 옆 가게까지 터서 6평으로 넓혔어요. 순남의 떡볶이는 시장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비결은 간단했어요. 새벽마다 직접 뽑은 떡, 사고를 12시간 고아 만든 육수, 그리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인사.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 목소리에는 가식이 없었습니다. 10년쯤 지났을 때 순남은 분식집 옆에 작은 식당을 하나 더 열었어요. 떡볶이로 시작해서 김밥, 라면, 우동까지 메뉴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자 식당이 2개가 됐고 3개가 됐고 어느새 프랜차이즈라는 걸 시작하게 됐어요. 순남에게 사업 수완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었어요. 순남에게는 사업 수완 대신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딸을 찾을 수 있다는 절박함. 그 절박함이 순남을 새벽마다 일으켜 세웠고 밤마다 장부를 펼치게 했고 남들이 포기할 때 한 발 더 내딛게 했어요. 20년이 지났을 때 순남은 식품회사를 세웠습니다. 시장 분식집에서 시작한 여자가 공장을 돌리고 직원을 고용하고 유통망을 깔았어요. 주변에서는 기적이라고 했지만 순남은 웃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피눈물이었거든요. 그리고 30년이 흐른 지금 순남은 한성물산의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3,400원을 벌던 여자가 연매출 수천억 원의 기업을 이끌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남에게는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일 밤의 의식이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순남은 잠들기 전에 반드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30년 된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가장자리가 닳아서 형체도 거의 보이지 않는 사진. 순남은 그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고 낡은 일기장을 꺼내 한 줄을 썼습니다. 오늘도 못 찾았다. 미안해, 다이나. 일기장은 지금 11권째였어요. 첫 번째 일기장부터 11번째 일기장까지 서랍 속에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11,000일이 넘는 밤 동안 같은 문장을 쓴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은 또 하나는 순남의 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박기태. 순남이 시장에서 분식 좌판을 펴던 시절부터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시장 골목에서 배달 일을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순남의 가게에 자주 들르더니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죠. 사장님, 저 여기서 일하면 안 될까요? 월급 안 받아도 되니까요. 밥만 주시면 됩니다. 순남은 처음에 거절했어요. 남의 입에 풀칠할 형편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기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가게 앞에 와서 배달통을 들고 서 있었어요. 결국 순남이 졌습니다. 그때부터 기태는 순남의 그림자가 됐어요. 가게가 커지면 기태가 매장 관리를 했고, 식당이 늘어나면 기태가 직원 교육을 했고, 회사가 세워지면 기태가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순남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회장님,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기태의 입버릇이었죠. 실제로 기태는 뭐든 알아서 했습니다. 순남이 말하기 전에 움직였고 순남이 걱정하기 전에 해결했어요. 순남은 기태를 가족처럼 신뢰했습니다. 아니, 가족보다 더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순남이 딸을 찾고 싶다고 할 때마다 기태는 탐정을 고용하고 보육원을 수소문하고 밤새 자료를 뒤졌어요. 그리고 매번 돌아와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흔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순남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기태가 옆에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곁을 떠나지 않은 사람. 순남에게 기태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순남은 오늘도 서랍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고 일기장을 펼쳐 한 줄을 썼어요. 오늘도 못 찾았다. 미안해, 다이나. 그리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남은 매일 밤 같은 기도를 올렸어요. 살아만 있어줘.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만 있어줘. 엄마가 반드시 찾으러 갈 테니까. 그 기도가 끝나면 순남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아이의 얼굴을 그렸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30살이 된 딸의 얼굴을. 어떻게 생겼을까? 누구를 닮았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30년 동안 1000번, 10,000번 넘게 꾼 그 꿈의 답이 오늘 밤 구급차 안에서 순남의 눈앞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출동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온 희진은 대기실 간이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구급차 안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링거를 꽂으려고 환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인데 그 환자가 갑자기 희진의 손목을 움켜잡았어요. 눈물을 쏟으면서 너 누구야? 라고 물었죠. 그리고 희진의 목 뒤에 있는 반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거죠? 희진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자기 목 뒤를 만졌어요. 손끝에 익숙한 반점의 감촉이 닿았습니다. 이 반점 때문에 희진의 인생은 늘 어딘가가 비어 있었어요. 희진이 가장 오래된 기억은
보육원 마당에 깔린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에요. 3살인지 4살인지도 가물가물한 어린 시절, 희진은 그 바닥 위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다는 건 또렷이 기억합니다. 보육원에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저마다 사연을 안고 들어온 아이들. 선생님은 친절했지만 아이가 너무 많아서 한 명 한 명에게 오래 붙어 있을 수가 없었죠. 밥은 늘 같은 시간에 같은 반찬이 나왔고 잠잘 때는 좁은 방에 이불 6개가 나란히 깔렸습니다. 희진의 자리는 항상 문 옆이었어요. 문 가까이 있으면 바람이 들어와 추웠지만 아무도 자리를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희진은 일찍부터 혼자 있는 법을 배웠어요. 희진에게는 남들과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왼쪽 목 뒤에 있는 엄지 손톱만 한 붉은 반점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였죠. 10살 무렵 희진은 처음으로 위탁가정에 보내졌어요. 부부가 보육원에 찾아와 희진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우리가 내 엄마 아빠야. 이제 같이 살자. 희진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 태어나서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그 단어를 드디어 부를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희진은 그날 밤 위탁가정 이불 속에서 행복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방에서 잠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 밥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 석 달이 희진의 30년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희진은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부부는 정부에서 나오는 입양 보조금을 타기 위해 희진을 데려간 거였어요. 보조금이 끊기자 더 이상 필요 없다며 보육원에 돌려보낸 겁니다. 희진을 데려다 줄 때 그 부부는 보육원 선생님한테만 인사하고 희진에게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희진은 보육원 현관 앞에 서서 멀어지는 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안 나온 게 아니라 울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10살짜리가 이미 깨달아 버린 거였죠. 그날 이후로 희진은 부모라는 단어에 마음을 닫았습니다. 누가 찾아와서 내 엄마야, 내 아빠야 해도 절대 믿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보육원에 돌아온 첫날 밤, 희진은 다시 문 옆자리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석 달 전에는 추워서 싫었던 그 자리가 이상하게 그날은 익숙해서 편했어요. 위탁가정의 따뜻한 이불보다 이 차가운 자리가 차라리 나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으니까요. 위탁가정을 2번 더 전전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목 뒤에 반점을 보고 흉하다며 구박했어요. 밥을 따로 먹게 했고 그 집 아이들이랑 같은 식탁에 앉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거 혹시 옮는 거 아니야? 위탁 어머니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말하는 걸 희진이 복도에서 들었어요. 옮는 병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건데 그런 말을 듣는 건 12살짜리한테 너무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희진은 거울 앞에 서서 반점을 손톱으로 긁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피가 나도록 긁었지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때 보육원 선생님이 희진을 불러 앉혔습니다. 희진아, 그거 긁으면 안 돼. 선생님이 희진의 목 뒤에 연고를 발라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내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야. 세상 어딘가에 너랑 똑같은 반점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함부로 지우면 안 돼. 희진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부모라는 말은 더 이상 믿지 않았지만 이 반점만큼은 지우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정말로 세상 어딘가에 똑같은 반점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16살이 되던 해 희진이 살던 위탁가정에서 사건이 있었어요.
위탁 할머니가 새벽에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겁니다. 희진이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희진이 119에 전화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괜찮으실 거예요. 괜찮으실 거예요. 되뇌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15분이 희진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할머니를 살렸습니다. 희진은 구급차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군가 쓰러졌을 때 달려가서 살릴 수 있는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희진은 소방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체력 시험에서 3번 떨어지고 4번째에 붙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급대원이 됐어요. 첫 출동날을 희진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새벽 2시 골목길에서 쓰러진 노숙자 할아버지를 실어 나르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혈압계를 2번이나 떨어뜨렸어요. 선배가 진정해 라고 했지만 진정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서 할아버지가 눈을 떴을 때 희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구급차에 올라탈 때마다 희진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살리는 이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겠지. 나처럼 외로운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희진은 매일 누군가를 살리며 살아왔어요. 자기를 낳아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목 뒤에 붉은 반점 하나만 안고서 30살이 된 지금까지 희진의 집에는 가족 사진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어 있는 건 당직표뿐이었고 비상 연락처란에는 항상 소방서 번호만 적혀 있었어요. 가족이라고 적을 이름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밤 구급차 안에서 그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희진은 간이 침대에서 이불을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그 환자의 손이 자기 손목을 잡았을 때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 왜 뿌리치고 싶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남은 병원 1인실 침대에 누워 눈을 떴어요. 왼쪽 팔에는 깁스가 감겨 있었고 이마에는 거즈가 붙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순남의 머릿속에는 통증보다 더 강렬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젯밤 구급차 안에서 본 그 얼굴, 그 붉은 반점.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열리며 기태가 들어왔습니다.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채 숨이 가빠 보였어요. 달려온 게 분명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의사 말로는 왼팔 골절이랑 두부 열상이래요. 큰 사고였는데 이 정도면 다행입니다. 기태가 침대 옆에 앉으며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순남은 그런 기태를 보며 속으로 고마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병실에 가장 먼저 달려와 주는 사람.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사람. 기태 씨, 고마워요. 근데 부탁이 하나 있어. 어젯밤 나를 병원까지 데려와 준 구급대원이 있는데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기태가 살짝 고개를 갸웃했어요. 구급대원이요? 혹시 사고 처리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감사 인사를 좀 하고 싶어서. 아, 그거라면 제가 꽃바구니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신경 쓰실 일이 아니에요. 그냥 구급대원인데 뭘 그러세요? 기태가 웃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메모장을 꺼내지도 않았어요. 회장님, 지금은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다른 건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기태는 그 말을 끝으로 회사 서류 보고를 시작했어요. 순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마음 한 구석이 찜찜했습니다. 그냥 구급대원인데 뭘 그러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기태가 돌아간 뒤 순남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알아보기로요. 간호사를 불러 어젯밤 자신을 이송한 구급대원의 이름과 소속을 물었어요. 강희진 대원이요. 중앙소방서 소속입니다. 강희진. 중앙소방서. 순남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했어요. 혹시 그 대원분께 제 병실로 와달라고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고 때 이송해 주신 분이라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남의 심장이 벌떡거리기 시작했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구급대원 유니폼을 입은 희진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젯밤 구급차 안의 어둑한 조명 아래에서 본 것과는 달랐습니다. 낮에 환한 빛 아래에서 보는 희진의 얼굴은 더욱 선명했어요. 순남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낮에 보니까 더 닮았어요.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순남이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속 얼굴과 판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날 이송 담당했던 강희진 대원입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희진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어요. 프로답게 거리를 유지하는 말투. 네, 많이 좋아졌어요. 고마워요. 그날 밤에. 희진 씨 덕분에 살았어요. 순남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존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어젯밤 구급차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반말이 튀어나왔지만 정신이 돌아온 지금은 달랐어요. 이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됐습니다. 순남의 눈이 희진의 손에 멈췄어요. 희진이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할 때 나오는 버릇인 것 같았어요. 순남도 긴장하면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순남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희진 씨,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혹시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순간 희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에서 온기가 싹 사라졌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희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경계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날 구급차에서 제가 왜 그랬는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요. 희진 씨 목 뒤에 반점이 있죠. 저한테도 똑같은 반점이 있어요. 그리고 희진 씨 얼굴이 30년 전 저랑 너무 멈춰요. 희진이 순남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한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희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순남은 그 차가움 뒤에 숨은 떨림을 보았어요. 전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보육원에 찾아와서 내가 내 엄마야, 내가 내 아빠야 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었어요. 돈이 목적이든 보조금이 목적이든 전부 다요. 희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30살이에요. 30년 동안 한 번도 진짜 부모를 만난 적이 없어요. 이제 와서 반점이 같다고 얼굴이 닮았다고 그런 말 하시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세요? 희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런 거에 속아줄 마음이 없어요. 쾌차하세요. 희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어요. 순남은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칼로 베인 것처럼 아팠어요. 하지만 희진이 한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반점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딸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아이가 왜 저렇게 차가운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저 아이는 이미 한 번 속은 적이 있구나. 부모라는 말에 가슴을 열었다가 배신당한 적이 있구나. 순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순남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로는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병동이 조용해진 시간. 순남은 깁스를 한 팔을 부여잡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링거대를 끌며 병실 문을 열었어요. 편의점에서 우유 2개와 삼각김밥 2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병실로 돌아와 침대 옆 탁자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순남은 펜을 들었습니다. 짧은 한 줄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새 종이를 꺼내 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깁스 때문에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눌러 썼어요. 희진 씨에게 오늘 제가 실례를 많이 했어요. 놀라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30년 전에 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갓난아기였을 때 제 손으로 보내야 했어요. 돈이 없어서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서 살리려면 보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하루도 그 아이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어요. 희진 씨가 제 딸인지 저도 아직 몰라요.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희진 씨가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얘기를 듣고 부모라는 말에 속아본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딸도 어딘가에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누군가한테 속고 상처받고 혼자서 버티면서 그 생각을 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희진 씨한테 엄마라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을게요. 다만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위험한 일 하시니까 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마음이 허락하신다면 한 번만 확인할 기회를 주세요. 확인해서 아니면 그때 조용히 물러갈게요.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게요. 30년 동안 매일 밤 딸을 찾아 헤맸던 사람이 순남은 이름을 적을까 말까 한참 망설였어요. 결국 이름 대신 마지막 한 줄만 더 썼습니다. 오늘 구급차에서 희진 씨 손을 잡았을 때 30년 만에 처음으로 손끝이 따뜻했어요. 편지를 접어 비닐봉지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링거대를 끌고 대기실로 향했어요. 사물함 이름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강희진. 3번째 줄 2번째 칸. 순남은 그 사물함 앞에 비닐봉지를 내려놓았어요. 비틀거리며 병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 벽에 기대 쉬어야 했습니다. 깁스 한 팔이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순남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는 분유 한 통도 못 사줬는데 이제야 겨우 우유 2개를 사다 놓는 게 전부라니. 순남은 침대에 누우며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다인아, 엄마가 여기 있어. 내가 밀어내도 엄마는 여기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동을 마치고 대기실에 들어온 희진은 사물함 앞에 놓인 비닐봉지를 보았어요.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봉지를 집어드는 순간 안에 접힌 종이가 보였어요. 메모지가 아니었습니다. 편지였어요. 꽤 긴 편지. 희진은 대기실 구석 의자에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어진 글씨. 깁스를 한 손으로 쓴 게 분명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줘서 쓴 흔적이 종이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희진은 읽기 시작했어요. 30년 전에 딸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첫 문장에서 희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서 살리려면 보내는 수밖에 없었다는 문장에서 입술이 떨렸어요. 그리고 제 딸도 어딘가에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누군가한테 속고 상처받고
혼자서 버티면서라는 문장에서 희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제 보육원 생활을 어떻게 아는 거지? 아니, 모르는 거잖아. 자기 딸을 생각하면서 쓴 거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정확한 거야? 왜 내 얘기 같은 거야?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었을 때 희진의 눈에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희진 씨 손을 잡았을 때 30년 만에 처음으로 손끝이 따뜻했다고. 희진은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희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CCTV 영상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새벽 2시쯤의 영상. 텅 빈 복도에 링거대를 끌고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사물함 앞에 봉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서서 사물함 이름표를 바라보다가 돌아서는 뒷모습. 복도 벽에 기대시면서도 끝까지 걸어가는 모습. 희진은 그 영상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사람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자. 확인만이라도 해보자. 아니면 그때 끝내면 되니까. 희진은 편의점에서 우유 2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순남의 병실로 향했어요.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순남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희진을 보는 순남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희진이 손에 든 우유를 내밀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그 편지 읽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가져왔어요. 순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울면서 웃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희진 씨.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희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에 확인만 하게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확인만요. 순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검사를 해봐요. 유전자 검사. 그걸로 확인하면 확실하잖아요. 결과가 아니면 제가 조용히 물러갈게요. 약속해요. 희진이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확인만이에요. 순남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순남과 희진은 병원 검사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한 체열이었어요. 간호사가 순남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피가 빨간 튜브를 타고 올라갔어요. 이어서 희진의 팔에도 바늘이 꽂혔습니다. 두 사람은 체열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순남은 희진의 옆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희진이 살짝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 표정이 거울을 보는 것 같아서 순남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이 순남에게는 30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회사 일을 보며 버텼지만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기태에게는 유전자 검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자기도 잘 몰랐어요. 그냥 이건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결과가 나왔다고. 순남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희진에게 연락했어요. 희진 씨, 결과 나왔대요. 같이 가실래요? 전화기 너머로 희진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같이 갈게요. 병원 상담실. 순남과 희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 뼘 정도의 거리가 있었어요. 가까이 앉고 싶었지만 희진이 아직 어색해할까봐 순남이 일부러 자리를 띄운 거였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어요. 검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남의 손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희진도 아랫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똑같은 버릇이 나오고 있었지만 이 순간에는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자 관계 일치 확률 99.99%입니다. 생물학적 모녀 관계가 확인됩니다.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순남의 입에서 숨이 빠져나갔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밤 초음파 사진을 쓰다듬고 일기장에 오늘도 못 찾았다를 쓰고 딸의 이름을 부르다 잠이 들었던 30년. 그 30년의 답이 지금 눈앞에 있었어요. 99.99%. 내 딸이 맞아. 순남이 고개를 돌려 희진을 바라봤습니다. 희진도 순남을 보고 있었어요. 희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문 채 울음을 참고 있었어요. 10살 때부터 굳혀온 벽이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희진 씨. 순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 이제 희진 씨한테 엄마라고 해도 될까요? 희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그 단어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희진의 입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순남이 무너졌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일어나 희진을 끌어안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안았습니다. 작은 상담실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너를 보내고 30년 동안 하루도 안 찾은 날이 없었어. 순남이 희진의 등을 쓸어내리며 울었습니다. 희진은 순남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10살 때 가짜 부모한테 속은 이후로 한 번도 누구의 품에서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의사가 조용히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두 사람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희진이 순남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다시 한번 그 단어를 불렀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입에 익어가는 것 같았어요. 응. 엄마 여기 있어. 순남이 희진의 볼에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줬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저는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육원에 가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보육원 기록에는 위탁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부모 정보도 출생병원도 전부 공란이었어요. 희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알고 싶었던 것들이었어요. 순남은 희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이 알아보자. 엄마도 내가 어떻게 보육원에 가게 됐는지 모르거든. 너를 보낸 건 엄마인데 그 뒤로 어떻게 된 건지 아는 게 없어. 병원 기록부터 찾아보자. 희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 순남과 희진은 30년 전 순남이 출산했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은 아직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물론 건물은 새로 지어져서 30년 전 모습은 없었지만 병원 이름은 그대로였습니다. 접수처에서 순남이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어요. 30년 전에 이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뒤적거렸어요. 한참이 걸렸습니다. 죄송한데 30년 전이면 기록이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서요. 당시 담당 원장님이 퇴임하시면서 오래된 기록은 따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순남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원장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이전 원장님 연락처를 적어줬어요. 병원을 나선 순남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4번 울리고 나서야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늙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30년 전에 선생님 병원에서 출산한 한순남이라고 합니다. 혹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숨소리만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늙은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오세요. 그날 오후 순남과 희진은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2층 집 앞에 차를 세웠어요. 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발소리가 느릿느릿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허리가 굽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흰 머리카락에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지만 의사 특유의 또렷한 눈빛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순남의 얼굴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안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산모. 노인의 입에서 떨리는 말이 새어나왔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은 좁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노인이 순남과 희진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차를 내오려다가 손이 너무 떨려서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소리에 세 사람 다 움찔했습니다. 노인이 깨진 찻잔을 주우려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날이 올 줄. 노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30년 동안 딸 하나만 낳은 줄 알고 살았어요. 아들은 미숙아로 죽었다고 시어머니한테 들었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순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불이 붙어 있었어요. 노인이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쌍둥이를 낳았어요. 딸 1명, 아들 1명. 2아이 다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순남의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옆에서 희진이 순남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왜 죽었다고 한 거예요? 순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노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찾아왔어요. 출산 당일 밤에 당신이 출혈로 의식을 잃은 사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제발 아들은 죽은 걸로 해달라고. 며느리한테 쌍둥이였다는 걸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돈도 줬어요. 그때 저는 병원이 어려웠습니다. 빚이 많았어요. 그 돈이 아니었으면 병원 문을 닫아야 했어요. 순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래서 돈 받고 살아있는 아이를 죽었다고 속인 거예요. 내 아들을요. 노인이 바닥에 이마를 대다시피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잠을 자다가도 그날 밤이 떠올라서 벌떡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때 제가 거절했어야 했는데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노인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아들을 데려간 건가요? 순남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네. 그날 밤에 포대기에 싸서 직접 안고 나가셨어요.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 뒤로는 연락도 없었고요. 순남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희진이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순남의 머릿속에서 30년 전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 못 살렸어. 미숙아라 너무 약했대. 장례는 내가 알아서 치렀으니까 신경 쓰지 마.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살아있는 손자를 직접 안고 나갔어요. 그리고 며느리한테는 죽었다고 속였습니다. 30년 동안 순남의 손이 주먹을 쥐었어요. 엄마. 희진이 순남의 어깨를 잡았어요. 희진의 눈도 충격으로 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쌍둥이 동생이 있는 거예요? 순남이 눈물 범벅인 얼굴로 희진을 바라봤어요. 있었어. 너랑 같이 태어난 남자아이가 있었어. 시어머니가 죽었다고 속이고 데려간 거야. 어딘가에 살아있어.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순남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랬을까? 왜 멀쩡히 살아있는 아이를 죽었다고 속인 걸까? 아이를 데려가서 어디에 보낸 걸까? 순남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찾아야 해. 순남이 나직하게 말했어요. 딸을 찾는데 30년이 걸렸어. 하지만 아들은 30년을 더 기다리게 할 수 없어. 엄마, 저도 같이 찾을게요. 희진이 순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쌍둥이잖아요. 같이 태어난 동생이잖아요. 저도 찾고 싶어요. 순남이 희진의 손을 꼭 쥐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서로를 모르던 두 사람이 지금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과거를 뒤져야 해. 그 사람이 아들을 데려갔다면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있을 거야. 순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30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맬 때의 눈빛과는 다른, 더 강하고 더 단단한 빛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딸을 찾을 때는 그저 간절하기만 했지만 아들을 찾는 건 달랐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빼앗아 간 거였으니까요. 기태 씨한테는 아직 말하면 안 돼. 순남이 희진에게 말했어요. 왜요? 순남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지금은 우리 둘만 알고 있자. 확실한 게 나올 때까지. 희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병원 건물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순남은 걸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30년 전에는 딸 하나를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딸을 찾고 보니 아들까지 빼앗긴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30년 전에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옆에 딸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꼭 찾아요. 희진이 순남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순남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자기 젊은 시절과 똑같은 그 얼굴. 오늘부터는 그 얼굴이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꼭 찾자.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어둠이 내려앉는 거리를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순남은 병원 원장에게서 들은 말을 하루 종일 곱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출산 당일 밤에 아들을 안고 나갔다. 그 뒤로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 아들을 찾으려면 시어머니의 과거를 파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가서 어디에서 키웠는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흔적을 찾아야 했습니다. 순남은 먼저 시어머니 김말순의 옛집 주소를 떠올렸어요. 30년 전 시어머니에게 쫓겨난 그날, 순남이 마지막으로 본 시어머니의 집,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에 있던 2층 집이었습니다. 순남은 희진에게 전화했어요. 희진아, 엄마가 할머니, 옛집 주소를 알고 있어. 같이 가보자. 네, 엄마. 제가 비번인 날로 맞출게요. 며칠 뒤 순남과 희진은 시어머니의 옛집이 있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기태에게는 병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둘러댔어요. 차에서 내려 골목을 걸었습니다. 30년 전 풍경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골목 끝자락에 시어머니의 2층 집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는 동네에서 가장 번듯한 집이었어요. 넓은 마당에 기와지붕을 얹은 집. 하지만 지금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대문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그대로 내려앉은 모습이었어요. 30년 전 병원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었죠. 내 아들은 죽었으니까 이제 남이야. 알아서 살아. 그 기억이 떠오르자 순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집은 빈집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사람이 떠난 것 같았어요. 순남은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실례합니다. 옆집에 사시던 김말순 씨 아세요?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생각에 잠겼어요. 김말순. 아, 그 할머니. 알지. 여기서 손자 데리고 살았잖아. 순남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자요? 응. 남자애 하나 데리고 살았어. 예쁘장하게 생긴 애였는데 할머니가 그 애를 끔찍하게 아꼈지. 우리 집안대를 이을 핏줄이라고 입버릇처럼 그랬어. 순남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아들을 데려다 키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 몇 년 키우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없어졌어. 내가 물어봤더니 형편이 안 좋아져서 아는 사람한테 맡겼다고 하더라고. 그 뒤로 얼마 안 돼서 김말순 씨도 이사 갔어.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 형편이 안 좋아져서 아는 사람한테 맡겼다. 순남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대를 잇겠다면서 빼앗아간 손자를 형편이 안 좋아지니까 남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할머니한테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순남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대를 잇겠다면서 빼앗아간 손자를 형편이 안 좋아지니까 남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엄마, 그 아는 사람을 찾아야 해요. 희진이 순남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30년 전 시어머니 곁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순남은 아는 게 없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순남은 고민 끝에 기태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를 추적하려면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기태 씨, 우리 시어머니 김말순. 지금 어디 계시는지 알아봐 줄 수 있어? 기태의 눈동자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어요. 하지만 금세 평소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분이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냥 나이도 많으시고 어디서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해서. 다음 날 기태에게서 보고가 왔어요. 경기도 외곽 요양원에 계십니다.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면회가 어려울 수 있고요. 회장님, 제 생각에는 굳이 찾아가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괜히 마음만 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찾아가실 필요까지는 없다. 그 말이 순남의 귀에 걸렸어요. 전에 구급대원 얘기를 꺼냈을 때도 별거 아니라고 넘겼고 이번에도 찾아가지 말라고 했어요. 기태는 왜 자꾸 순남이 무언가를 알아보려 하면 막는 걸까? 순남은 그 찜찜함을 희진에게 말했습니다. 희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분이 왜 자꾸 엄마가 뭔가 알아보려 하면 말리는 거예요? 순남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 제가 직접 찾아볼게요. 할머니가 아이를 맡긴 곳이 보육원이라면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기태 아저씨한테는 말하지 말고요. 순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진은 비번인 날을 이용해 시어머니의 옛집 동네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이웃 할머니에게 좀 더 물어봐야 했거든요. 혹시 그 집 할머니가 아이를 맡긴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보육원 같은데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보육원이었나? 글쎄,
근데 애를 데려간 사람이 있었어. 양복 입은 젊은 남자였는데 차가 꽤 좋았어. 검은색 승용차였나? 그 남자가 애를 안고 차에 태워서 갔어. 양복 입은 젊은 남자. 희진의 머릿속에 뭔가 걸렸어요. 30년 전이면 젊은 남자였겠지만 지금은 50대 후반에서 60쯤 됐을 거예요. 혹시 그 사람 이름이나 얼굴 기억하세요? 이름은 모르지. 근데 김말순 씨가 그 사람을 박모식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 박아무개. 박. 희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엄마의 비서실장 성이 박이잖아. 박기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희진의 직감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희진은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급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을 수소문했어요. 시어머니 옛집 근처에 있던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보육원에서 기록 열람을 요청했어요. 30년 전 입소 기록을 뒤졌습니다. 5살 남자아이. 장시성. 시어머니가 살던 동네 근처 보육원. 장준영. 입소 나이 5살. 입소 경위란에는 위탁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비고란에 연필로 흐릿하게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남성 인수자가 위탁 의뢰. 남성 인수자. 양복 입은 젊은 남자. 박아무개. 희진은 떨리는 손으로 준영의 퇴소 기록을 찾았어요. 18살의 퇴소. 경찰대 진학. 장준영.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형사. 30살. 희진은 준영의 사진을 검색했어요. 화면에 뜬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날카로운 턱선, 단단한 눈매. 남자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엄마를 닮아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속 준영의 왼쪽 목 뒤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증명사진이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희진의 눈에는 또렷했어요. 붉은 반점. 희진은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쌍둥이 동생이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이 사람을 보육원에 데려다 준 남자가 박아무개라면, 그리고 엄마 곁에서 30년간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한 사람이 박기태라면, 희진은 바로 순남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장준영 형사님 부탁드립니다. 준영은 퇴근 후 단골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형사 생활 7년째. 일은 잘했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늘 텅 빈 원룸이 기다리고 있었죠. 준영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억은 넓은 집에서 할머니와 살았던 것 같은 흐릿한 장면이었어요. 확실한 기억은 5살 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양복을 입은 남자가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그 남자에게 준영을 넘겼습니다. 남자는 준영을 검은색 승용차에 태웠어요. 너 이제부터 새로운 집에서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새로운 집은 보육원이었습니다. 남자는 준영을 현관 앞에 내려놓고 직원한테 서류 몇 장을 건넨 뒤 돌아서서 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요. 보육원에서 준영은 거칠게 자랐습니다. 나이 많은 형들한테 맞고 밥을 빼앗기고 이유 없이 얻어맞았어요. 하지만 자기보다 약한 아이가 맡고 있으면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누군가는 막아줘야 하잖아. 그 마음으로 경찰대에 가고 형사가 됐어요. 형사가 된 뒤 제일 먼저 자기 보육원 기록을 찾아냈지만 입소 경위란에는 위탁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부모 정보는 전부 공란이었습니다. 몇 년째 막다른 골목에서 멈춰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희진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준영은 처음에 장난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장준영 형사님이시죠? 저는 강희진이라고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에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한데 혹시 잠깐 만나뵐 수 있을까요? 형사님 출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준영의 손이 젓가락을 놓쳤어요. 짤그랑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제 출생이요? 누구세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아시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화로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준영은 형사였어요. 낯선 사람의 전화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출생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꽂혔어요. 몇 년째 혼자 파고 있던 그 단어.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뒤 경찰서 근처 카페에서 희진과 준영이 마주 앉았습니다. 준영은 경계하는 눈으로 희진을 바라봤어요. 희진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자기도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 최근에 친엄마를 찾았다는 것, 병원 기록에서 쌍둥이였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자아이를 데려가서 5살까지 키우다가 누군가한테 맡겼다는 것. 준영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형사님, 보육원에 5살 때 입수하셨죠? 그 전에 할머니랑 살았던 기억이 있으시고요. 그걸 어떻게 해?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희진이 자기 목 뒤를 가리켰어요. 저한테 이런 반점이 있어요. 엄마한테도 똑같은 게 있고요. 형사님한테도 있죠. 준영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목 뒤를 만졌어요. 몇 년째 막다른 골목에서 멈춰있던 퍼즐의 조각이 갑자기 눈앞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돼요. 저랑 엄마는 이미 확인됐어요. 형사님만 검사하면 모든 게 밝혀져요. 알겠습니다. 검사하죠. 하지만 저도 형사니까 제 방식대로 조사를 병행하겠습니다. 보육원에 저를 맡긴 그 남자가 누군지 찾아야 하니까요. 사실 저도 그 남자가 누군지 짐작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요? 희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곁에서 30년째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이 박씨고요. 준영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어요. 5살 때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양복 냄새, 검은색 승용차. 걱정하지 마.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박기태요. 준영이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형사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거 전부 알려주세요. 카페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밤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준영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희진이 전화로 알려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결과 나왔어요. 준영 형사님도 99.99%래요. 숨남은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내 아들이 맞아. 30년 전 시어머니가 죽었다고 했던 아이. 인큐베이터 유리창 너머로 마지막 본 그 작은 아기. 그 아이가 살아서 형사가 되어 있었고 지금 유전자 검사로 확인까지 된 거였습니다. 숨남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인지 분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희진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엄마 준영 형사님이 박기태 씨 조사를 시작했어요. 30년 전 보육원 입금 기록을 뒤지고 있대요. 형사 권한으로 금융거래 내역도 추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데? 할머니를 만나야 한대요.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 할 게 있다고요. 순남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기태가 요양원 주소를 알아다 주면서 찾아갈 필요 없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알겠어. 가자. 며칠 뒤 희진과 준영은 경기도 외곽의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순남은 함께 가지 않았어요.
기태의 눈을 피해야 했거든요. 순남이 요양원에 직접 가면 기태가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대신 희진과 준영이 먼저 가서 확인하기로 했어요. 요양원은 산자락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나무들 사이로 3층짜리 건물이 보였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린 희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준영도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점퍼 주머니 안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접수처에서 면회를 요청했어요. 간병인이 두 사람을 2층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김말순 어르신이요. 치매가 많이 진행되셔서 대화가 거의 안 되세요. 사람도 잘 못 알아보시고요. 간병인이 미리 말해줬어요. 희진과 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가에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고 거기에 작은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하얀 머리카락이 베개 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말순, 순남의 시어머니, 30년 전 순남에게서 아이들을 빼앗은 사람. 희진이 먼저 다가갔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저 보이세요? 반응이 없었어요.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빈 껍데기처럼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눈이었어요. 희진이 돌아보며 준영에게 눈짓했습니다. 준영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희진과 준영이 침대 양쪽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김말순의 눈동자가 움직였습니다. 미세한 떨림이었어요. 처음에는 눈꺼풀이 가늘게 떨리더니 그 다음엔 눈동자가 희진의 얼굴 위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준영의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다시 희진에게로, 다시 준영에게로.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는 눈동자의 움직임이 점점 빨라졌어요. 간병인이 어라하며 다가왔습니다. 이상하다. 평소에는 저렇게 반응하시는 일이 없는데. 김말순의 입술이 달싹이기 시작했어요. 마른 입술 사이로 바람 빠지는 것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희진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김말순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멍하게 풀려있던 눈에 갑자기 초점이 잡혔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눈동자에 선명한 빛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눈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입술이 더 크게 달싹였어요.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너희들. 희진과 준영이 동시에 숨을 멈췄어요. 너희들 살아있었어. 김말순의 목소리는 찢어진 청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쓰지 않았던 목소리가 갈라지고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습니다. 공포, 순수한 공포. 간병인이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어르신 말씀을 하세요? 몇 달 동안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하지만 김말순의 눈은 오직 두 사람만 보고 있었어요. 희진의 얼굴과 준영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쌍둥이 두 명이 나란히 서자 30년 동안 치매 속에 묻혀있던 기억이 되살아난 거였어요. 자기가 한 일이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준영이 한 발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나세요? 김말순의 눈이 준영에게 고정됐어요. 그리고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더니 입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준영아. 준영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 노인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치매로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던 이 노인이 자기 이름을 불렀어요. 할머니가 저를 아는 거예요.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름진 볼을 타고 베개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키웠어. 너를 내가 키웠어.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이라고. 준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5살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넓은 집, 할머니,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이. 꿈이 아니었어요. 진짜 기억이었습니다. 근데 왜 저를 보육원에 보냈어요? 준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분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김말순의 입술이 달싹였어요. 말이 끊기고 이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집안이 망해서, 너를 키울 수가 없었어. 대를 잇겠다면서 엄마한테서 빼앗아 놓고 돈 없으니까 버린 거예요? 희진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말순이 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희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더 크게 몸을 떨었습니다. 순남의 젊은 시절과 판박이인 그 얼굴을 알아본 거예요. 그년의 딸. 김말순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그년. 30년이 지나도 며느리를 향한 증오는 침에도 지우지 못했습니다. 희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준영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형사의 본능이 움직인 거였습니다. 할머니,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주세요. 김말순은 한참을 떨다가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쌍둥이를 낳았어. 아들은 내가 데려갔어. 병원 원장한테 돈을 줘서 쌍둥이가 아니라 딸 하나만 낳은 걸로 기록을 바꿨어. 아들은 죽은 걸로 해달라고 했어. 준영의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휴대폰을 잡은 손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은 어떻게 한 거예요? 희진이 물었어요. 딸은 그년이 알아서 보낼 줄 알았어. 돈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키워? 내가 사람을 보내서 부잣집에 보내준다고 했어. 그년이 속아서 딸을 넘겼지. 희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기를 보육원에 보낸 게 엄마의 선택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계략이었다는 걸 지금 직접 듣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을 보냈다는 게 누구예요? 딸을 데려간 사람이요. 준영이 물었습니다. 김말순이 떨리는 입술로 대답했어요. 기태, 박기태, 그놈한테 다 시켰어. 딸도 그놈이 보육원에 보냈고 나중에 준영이 너도 그놈한테 맡겼어. 희진과 준영이 동시에 눈이 커졌어요. 박기태, 30년 동안 순남의 곁에서 충신 노릇을 하던 그 사람. 회장님,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를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처음부터 시어머니의 끈앞풀이었습니다. 쌍둥이를 빼돌리고 딸을 보육원에 보내고 아들까지 보육원에 버린 실행범이 바로 박기태였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순남 곁에 붙어서 딸을 찾지 못하게 방해한 것도 그 사람이었습니다. 준영이 녹음을 멈추지 않은 채 물었어요. 박기태가 왜 30년 동안 엄마 곁에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시킨 건가요? 처음에는 내가 시켰어. 그년이 돈 벌어서 아이들 찾으러 올까봐 감시하라고 했어. 그럼 할머니가 요양원에 온 뒤에는요? 더 이상 시킬 수가 없잖아요. 김말순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기태 그놈이 왜 아직까지 거기 있는지는 준영은 알 수 있었어요. 형사의 직감으로. 박기태가 30년 동안 곁에 남은 이유. 시어머니가 시킨 게 아니라 자기 범행이 들통날까봐 계속 감시한 거였습니다. 순남이 진실에 가까이 갈 때마다 별거 아니라고 넘기고 찾아가지 말라고 막고 단서를 없앴던 거예요. 30년 동안 충신의 탈을 쓰고 순남의 곁에서 칼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준영이 녹음을 멈췄어요. 충분했습니다. 김말순은 다시 눈에서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잠깐 켜졌다 꺼지는 불빛처럼 방금 전의 선명함이 사라지고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밀려온 거였어요. 희진과 준영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두 사람 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희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한테 알려야 해요. 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려야죠. 그리고 박기태를 잡아야 합니다. 준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형사의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남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소파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순남, 희진, 그리고 처음으로 순남 앞에 선 준영. 순남은 준영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인큐베이터 유리창 너머로 본 그 작은 아기가 이렇게 자라서 눈앞에 있었어요. 날카로운 턱선, 단단한 눈매. 남편을 닮았어요. 순남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영아. 순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어요. 형사로서 수많은 현장을 봐왔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진짜 어머니가 눈앞에 있었어요. 엄마. 준영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30살 형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어요. 순남이 준영을 끌어안았습니다. 딸을 안았을 때와는 또 다른 울음이었어요.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이를 안는 거였으니까요. 순남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내가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30년을 보냈어. 준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보육원에서 맞으면서도 울지 않았던 아이가, 형사가 되어서도 울지 않았던 남자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준영이 몸을 떼고 순남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서 녹음한 게 있습니다. 준영이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요양원에서 녹음한 김말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쌍둥이를 낳았어. 아들은 내가 데려갔어. 기태, 박기태, 그놈한테 다 시켰어. 순남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거실이 고요해졌어요. 순남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태가 30년 동안 내 옆에서 웃고 있었어.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그놈이 내 새끼들을 빼돌린 놈이었어. 순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을 만큼 차가웠어요. 30년 동안 내 옆에서 칼을 품고 있었던 거야. 순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그 안에 타오르는 불꽃은 누구도 꺼뜨릴 수 없을 만큼 강렬했어요. 준영아, 희진아, 내 어머니, 내 엄마. 저 사람한테 30년 동안 당한 만큼 돌려줄 거야. 내 방식대로. 순남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의 분노가 응축된 표정이었죠. 다음 달에 한성물산 자선만찬이 있어. 재계 인사 수백 명이 오는 자리야. 기태가 행사를 총괄하지. 순남이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끝내자. 한 달 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 한성물산 연례 자선만찬이 열리는 밤이었습니다. 재계 인사, 정치인, 언론인 수백 명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행사를 총괄하는 사람은 비서실장 박기태였어요. 검은 양복에 은색 넥타이를 메고 연회장 곳곳을 누비며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해왔던 일이었어요. 회장님, 하객분들 다 입장하셨습니다. 기태가 대기실에 보고했어요. 순남은 거울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예정대로. 기태가 나간 뒤 순남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희진의 메시지. 준비됐어요, 엄마. 준영이도 위치 잡았대요. 순남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끝낸다. 디저트가 나올 무렵 순남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를 전하고 싶은 분이 한 명 계세요. 30년 동안 제 곁을 지켜준 비서실장 박기태 씨입니다. 기태 씨, 올라와 주세요. 기태는 예상치 못한 호명에 눈이 커졌지만 금세 감격한 표정을 지으며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회장님, 과분합니다. 기태가 겸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어요. 순남이 기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태 씨, 30년 동안 고마웠어요. 그런데요. 순남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이 사람이 30년간 제 곁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태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회장님 무슨... 순남이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30년 전 산부인과 출생 기록, 쌍생아 출산, 보육원 입소 기록, 남성 인수자가 위탁 의뢰, 박기태 명의의 보육원 송금 내역, 시어머니 계좌에서 박기태 계좌로의 이체 기록, 서류가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연 회장이 점점 술렁였어요. 그리고 스크린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기태, 박기태, 그놈한테 다 시켰어. 딸도 그놈이 보육원에 보냈고 나중에 준영이 너도 그놈한테 맡겼어. 요양원에서 녹음한 시어머니의 자백이었어요. 갈라진 노인의 목소리가 수백 명이 모인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태가 마이크 스탠드를 붙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치매 환자의 헛소리예요. 회장님, 저를 30년 동안 내 옆에서 웃으면서 내 새끼들을 빼돌린 게 당신이었어. 순남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꿰뚫었어요. 그때 연회장 양쪽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왼쪽에서 구급대원 유니폼의 희진이, 오른쪽에서 형사정장의 준영이 걸어 들어왔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희진과 준영이 단상에 올라 순남의 양쪽에 섰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서자 연회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닮았어요. 순남의 턱선이 희진에게 있었고 순남의 눈매가 준영에게 있었습니다. 30년 전 빼앗긴 제 딸과 아들입니다. 세 사람이 목 뒤를 보여줬어요. 똑같은 위치, 똑같은 크기의 붉은 반점. 스크린에 유전자 검사 결과서가 떴습니다. 모녀 일치 99.99%, 모자 일치 99.99%. 기태의 무릎이 꺾였어요. 단상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준영이 기태 앞으로 다가섰어요. 박기태 씨, 사문서 위조, 증거인멸,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30년간 탐정 보고서를 가로채고 수사를 방해한 건 현재 진행형 범죄입니다. 영장은 이미 발부된 상태입니다. 수갑이 기태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찰칵. 그 소리가 조용해진 연회장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기태가 무릎 꿇은 채 올려다봤어요. 순남은 그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맞으면서 자라고 있을 때 당신은 내 옆에서 커피를 따르고 있었어. 내가 매일 밤 초음파 사진을 쓰다듬으며 울고 있을 때 당신은 그 사진의 주인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어.
연회장 뒤쪽에 대기하던 동료 형사 2명이 다가와 기태를 일으켜 세웠어요. 기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 뒷모습을 쫓았어요. 연회장 문이 닫혔습니다. 순남은 마이크를 잡았어요. 30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는 22이었습니다. 아이 둘을 빼앗기고 시장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팔았어요. 하지만 제 아이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혼자 버티면서 이렇게 자라줬어요. 순남이 희진을 바라봤어요. 제 딸은 구급대원이 됐습니다. 매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있어요. 순남이 준영을 바라봤어요. 제 아들은 형사가 됐습니다. 매일 누군가의 안전을 지키고 있어요. 순남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한 30년을 이 아이들은 스스로 버텨냈습니다. 그게 이 엄마의 가장 큰 자랑이고 가장 큰 미안함입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연회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순남은 양쪽에 서 있는 두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단상 위에서 세 사람이 엉켜 울었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연회장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30년의 거짓이 끝나는 소리였어요. 자선만찬이 끝난 밤 순남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순남이 가운데, 왼쪽에 희진, 오른쪽에 준영.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인데도 마치 원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순남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배고프지 않아? 희진과 준영이 동시에 순남을 바라봤어요. 수백 명 앞에서 30년의 비밀을 폭로하고 악인을 무너뜨린 여자가 지금 아이들한테 배고프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희진이 웃었어요. 준영도 웃었습니다. 순남도 웃었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웃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순남은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어요. 냄비 하나에 3개를 넣었습니다. 그릇이 아니라 냄비째로 식탁에 올렸어요. 젓가락 3벌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해먹었어. 남편이랑 둘이 냄비째로 라면 먹었거든. 순남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냄비 하나에 젓가락을 넣고 라면을 먹었어요. 호텔 만찬장에서 코스 요리를 앞에 두고도 한 입도 못 먹었는데 집에서 끓인 라면은 순식간에 바닥이 났습니다. 엄마 라면 맛있어요. 희진이 말했어요. 형사가 되고 나서 먹어본 라면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준영도 말했어요. 순남은 아이들이 라면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간 뒤 순남은 서랍을 열었어요. 30년 된 초음파 사진, 가장자리가 닳아서 형체도 거의 보이지 않는 사진. 순남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밤 쓰다듬던 사진. 그리고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11권째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문장을 써왔어요. 11,000일이 넘는 밤 동안 한 줄도 빠짐없이. 오늘도 못 찾았다. 미안해, 다이나. 순남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글씨를 쓰려는 거였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았어요. 찾았다. 단 3글자. 하지만 그 3글자에 3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남은 일기장을 덮고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초음파 사진을 서랍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액자에 끼웠어요. 서랍 속에 숨겨두던 사진을 처음으로 밖에 꺼내놓은 거였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아도 돼.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순남의 집 냉장고에는 사진이 3장 붙어 있었어요. 희진의 구급대원 증명사진, 준영의 형사 증명사진, 그리고 3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30년 만에 처음 찍은 가족사진이었습니다. 희진은 여전히 구급대원이었어요. 순남이 그만두라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이 일이 좋아요. 누군가 쓰러졌을 때 달려가서 살리는 거. 그게 저예요. 준영도 여전히 형사였어요. 어머니, 저도 이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게 제가 할 일이니까요. 순남은 두 아이의 말을 듣고 웃었어요. 너희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엄마는 응원할게. 매주 일요일이 되면 3사람은 순남의 집에 모였습니다. 순남이 밥을 차리고 희진이 반찬을 가져오고 준영이 과일을 깎았어요. 별것 아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상이었어요. 밥 먹다가 희진이 출동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할아버지 한 분이 길에서 쓰러져서 출동했는데 심폐소생술에서 살렸다고. 준영이 수사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사기 피해 할머니 사건 잡았는데 범인이 법정에서 울더라고. 순남은 두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반찬을 집어줬어요. 더 먹어. 많이 먹어. 그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못해준 말을 이제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순남은 오래된 분식집을 찾아갔습니다. 시장 골목 한켠에 있는 그 자리. 30년 전 순남이 처음 좌판을 펴던 곳이었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골목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남은 골목 입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30년 전 이 자리에서 3,400원을 벌고 울었던 22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여기 서 있었습니다. 62이 되어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여기 있었어요? 희진이었어요. 그 뒤로 준영도 왔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그 분식집이에요? 순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 떡볶이 팔면서 너희를 찾겠다고 다짐했어. 3사람은 나란히 서서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시장 골목 위로 따스하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희진이 순남의 왼팔을 잡았습니다. 준영이 오른팔을 잡았어요. 순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30년 전에 이 골목에서 혼자였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순남은 30년 동안 아이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매일 밤 초음파 사진을 쓰다듬고 일기장에 오늘도 못 찾았다를 쓰면서요. 희진은 30년 동안 혼자 버텼습니다. 가짜 부모에게 속고 반점 때문에 놀림받으면서도 꿋꿋이 살아남아 구급대원이 됐어요. 준영은 30년 동안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보육원에서 맞으면서도 약한 사람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형사가 됐어요. 3사람의 30년은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아픔을 품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말하지 못한 이별, 묻어둔 그리움, 혹은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순남과 희진과 준영에게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사연 노트였습니다.